지금 일본이 난리 났습니다. 2021년 일본 작가 타츠키 리오는 2025년 7월에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팔의 한 소년이 같은 예언을 해서 일본 내에서 지진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 소년을 만난 일본의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당시 소년의 이야기가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점점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일본 남자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일본 방재청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호세가와입니다. 최근 일본 지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제 짧은 글과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저는 방재청 부국장으로 일하면서 매일 아침 지진계 보고서를 살피는 것이 일과의 시작입니다. 1월에도 평소처럼 자료를 펼쳐 들었는데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동 패턴이 눈에 거슬렸어요. 난카이 해구. 태평양 연안에서 남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이 해저 단층은 일본 방재청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난카이, 난카이, 휴가나다로 이어지는 세 개의 단층대는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경고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날 아침에 본 이 데이터는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오차나 일시적 진동이 아니었어요.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2011년에도 복구 현장에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연의 경고는 늘 사소한 진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고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외무성에서 한 통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팔에서 방일 중인 청소년 한 명이 방재청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룬 탈라카르. 네팔 히말라야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소년으로 언론에선 그를 예언자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2023년 2월 티베트 지진을 정확히 예고했고 4월 미얀마 지진도 언급했다고 했어요. 정부는 외교적 예우 차원에서라도 한번 만나보라는 결정을 내렸고 저는 조용한 회의실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소년은 단정한 전통 의상을 입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었고 차분했어요. 하세가와 부국장님 맞으시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지금 세계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아루는 그렇게 말했어요. 난카이 해구는 단지 지각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시 같았어요. 그러나 그 속엔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인 울림이 있었어요. 1923년 조선인을 죽였던 관동 대지진. 2011년 자연을 얕봤던 후쿠시마. 그리고 곧 다가올 난카이.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가 말한 1923년은 바로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이 벌어진 해였어요. 그건 일본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과거였어요. 그러나 아루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지각의 움직임과 연결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하늘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말하려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진계 그래프를 다시 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저 진동은 우리가 외면했던 기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 며칠 뒤 저는 비공식 내부 메모를 작성했어요. 난카이 해구 비상감시 체계 재점검 필요 표면상은 과학적 근거를 내세운 요청이었지만 사실은 그 소년의 한마디가 제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이었어요. 2월이 되면서 난카이 해구 인근에서 다시 불규칙한 해저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몇몇 지질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전조 현상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그 소년 아룬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난카이 해구는 셋으로 나뉜 지각의 문이에요. 하나가 열리면 다른 둘도 따라 흔들릴 겁니다. 그 예언은 너무 시적이어서 처음엔 가볍게 넘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 하나하나가 현실의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실제로 난카이 트로프는 도난카이, 난카이, 휴가나다 세 구역으로 나뉘고 있는 데다가 1707, 1854, 1946년 연쇄 지진 발생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재청에서 이 세 구간이 도미노식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무성에 연락했어요. 아룬이 아직 일본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번엔 일반 면담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비공개 미팅이었어요. 아룬은 도쿄 외곽의 한 연구시설에 조용히 머물고 있었어요.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부국장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마주 앉았고 아룬은 한 장의 종이를 제게 내밀었어요. 그 종이에는 일본 지도 위에 붉은 선이 세 갈래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도난카이, 다른 하나는 난카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규슈 남동 해안의 휴가나다 해요. 이건?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셋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순차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건 단지 지진이 아니라 기억이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기억이요? 1923년 관동, 2011년 후쿠시마,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난카이. 이 세 지점은 시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간의 오만과 침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은 이번에 땅을 통해 드러날 거예요. 그의 말은 듣는 내내 신비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황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여다보던 모든 자료들과 그가 말하는 구조와 시나리오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 내각부에서 난카이 지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가 있는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쓰나미는 지진 후 10분 이내에 고치현 해안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해안 쪽에 거주하고 있는 30만 가구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고 시코쿠 전역과 도카이 일부 그리고 오사카, 와카야마에 이르는 지역의 구호 인프라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으로서는 그 심각성조차 정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내각부 지진 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없을 텐데 저는 소년의 말을 들으면서 살짝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관측할 수 없지만 기억은 되풀이됩니다. 아룬의 말은 계속됐어요. 지금 일본은 한국과의 과거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 기억은 땅속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었고 이제 표면으로 올라오려 하고 있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단지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외면해온 현실을 자연의 언어로 다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도쿄의 하늘엔 별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아주 오랜 시간 끝에 조용히 깨지고 있었어요. 도쿄 도심은 평화로운 일상처럼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관측 자료는 하루가 다르게 불안정해졌고 전문가들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죠. 그러나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제 마음을 끌어당긴 건 아룬이 남긴 한마디였어요. 하늘은 기억합니다. 인간은 잊고 싶어 하죠. 그가 말한 기억이라는 단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지질 구조처럼 단단하게 눌려있던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자료실로 향했어요. 답은 숫자보다 오래된 종이들 안에 있을 거라 믿었어요. 지하 서고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어요. 하지만 그런 장소일수록 진실은 더 오래 보존되곤 하죠. 분류표에 따라 1923년 관동대지진 관련 문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낡은 회색 표지의 폴더 하나를 꺼냈어요. 관동대지진 치안기록 및 검열 문서 기밀해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 기록들에 제 안에서 수치심이 일었습니다. 자경단 조선인 검거 기록 확인된 사망자 612명, 실종자 124명, 소요진 압과정 중 무기 소지 가능성으로 즉시 처형된 사례 189건, 방화 및 폭동주도 가능성 경고 전단 살포. 한두 줄짜리 기록이었지만 그 속엔 죽어간 생명과 짓밟힌 진실이 숨쉬고 있었어요. 마치 잊힌 무덤 속에 혼자 남겨진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어요. 관동 대지진에서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쉬쉬하는 역사입니다. 1923년 지진이 발생하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 비어가 확산되었고 일본인 자경단과 일부 경찰이 조선인 수천 명을 학살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무서웠던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없이 묵살된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데다가 당시 내무성이 치안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모호한 입장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의 방재청 공무원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수 있어요. 모든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날 그 기록들을 읽던 중 노란색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어요. 1993년 한 생존자의 인터뷰가 실린 고베 지역지였어요. 내 아버지는 그날 아무 이유 없이 거리에서 붙잡혔어요. 조선인처럼 생겼다는 이유였죠.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생존자는 이후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며 증언 활동을 했고 1998년 결국 건강 악화로 쓰러졌다고 해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고 하더군요. 기억해주세요. 제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가 말하는 재난은 정말 단순한 자연현상일까요? 재난은 인간의 침묵과 무지가 합쳐졌을 때 더 비극적으로 커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아룬의 말이 다시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어요. 잊혀진 죽음은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리고 언젠가 땅이 다시 그것을 꺼내 보여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조용히 도쿄의 요코하미초 공원에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비를 보러 갔어요. 거기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가 있었죠. 도쿄 시민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비석은 아주 작고 검소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공직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과하고 싶어졌어요. 이 사건이 일본 내에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있어서 부끄러움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재청 내부에 비공식 문서를 남겼어요. 보고서 제목은 평범했어요. 지진 피해에 따른 사회 혼란 대응 시나리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난은 단지 자연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숨어있던 침묵 말하지 않았던 진실 그리고 꺼내지 못한 사과가 겹칠 때 땅은 흔들리고 사람은 무너진다. 2025년 3월 도쿄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일본 남쪽 시코쿠 해안 근처에서 올라오는 해양 보고서는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난카이 해구, 일본 방재청, 지질조사연구소, 내각부, 기상청까지 각 기관이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무언가 진행 중이다라는 인식을 조용히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내부 회의에서 지질 파동 분석을 맡은 스즈키 박사가 발표했어요. 지난 45일간 난카이 해구 인근에서 발생한 미진이 예년 대비 370% 증가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정지한 듯 했어요. 특히 휴가나다 해역에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무음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일반 시민은 느끼지 못하지만 해저 지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룬이 말했던 세세문. 도난카이, 난카이, 휴가나다. 그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지질학적 사실 그대로인 걸 그제야 또렷하게 실감했어요. 이 지역의 지진 가능성에 대해 지금 일본 정부가 예민한 것은 일본의 대지진이 100년 단위로 발생한다고 예측되고 있는 데다가 현재 이 지역의 지각 활동이 예상과는 달리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22년에 이 지역 지진 피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 최대 32만 명, 부상자 62만 명, 인프라 붕괴 200조엔 규모 피해 예상했습니다. 이 지역의 70% 이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예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서 자료실에 있던 데이터를 다시 꺼내 보았어요. 내각부 재해 대응 시뮬레이션 보고서 7-3호. 붉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대응은 언제나 예측보다 늦다. 후회는 예보 이후에만 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아룬의 눈빛이 겹쳐졌어요. 그가 했던 말도 환청처럼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부국장님, 지금은 기회가 남아있는 마지막 문턱이에요. 며칠 후 저는 아룬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고요한 얼굴로 도쿄 외곽의 작은 시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따라 그의 눈빛은 유난히 투명했어요. 예상보다 빠르군요. 그가 말했어요. 땅이 기억을 너무 오래 참았나 봐요.
정말 지진이 곧 오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아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가 열리면 다른 둘은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건 판의 법칙이기도 하고 마음의 구조이기도 해요. 저는 그날 집에서 2022년의 내각부 피해 시나리오를 인용해서 대응 방안을 썼습니다. 고치현에는 최대 34m의 쓰나미가 10분 내에 마을에 도달시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든요. 그 여파로 도로 3000km 이상 파손, 철도망 마비, 구조 불가 지역 12개 현 이상이며 이재민 최대 300만 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썼어요. 사망자 중 60% 이상은 대피가 어려운 고령층이 될 것이고 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쓰나미 사전 대피 실패로 분석하고 말 테니까요. 그러나 정작 중앙정부의 반응은 느렸습니다. 공식 보도자료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반복됐어요. 현재까지 통계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방재청과 기상청이 긴밀히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 문장을 쓸 때마다 저는 이게 정말 사람을 위한 대응인가 자문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구로사와 차관에게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는 내각의 실질적인 정책 조율자였고 정치권과도 깊은 연계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한때는 저를 실무형 인재라며 칭찬하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차관님, 난카이 해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국민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하세가와 너도 알잖아. 이 타이밍에 그런 발표를 하면 사람들 불안만 키워. 경제 영향도 크고 외교 문제도 있어.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혹시 아룬이라는 아이 기억하십니까?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언자. 그런 건 정치에선 필요 없어. 일본은 과거에 대해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사과 같은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사과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고도 가벼운 취급을 받다니. 실제로 일본의 과거사 대응은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다마가 있었고 이때 한국에 대해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이후 총리 발언마다 사죄 철회를 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반복해왔어요. 심지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시했어요. 이러다 보니 일본 국민들은 한국인의 81%가 일본에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국민들 스스로 국가적 대치구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일본인의 대다수는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사죄 표현을 대외 전략적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토록 사과에 인색할까? 왜 이웃을 향해 정말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할까? 정치 체면, 역사 왜곡, 국민 감정, 외교 전략 그 모든 걸 따져보면 사과는 너무나 복잡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재난은 모든 계산을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엔 국적도 체면도 자존심도 무너지죠. 남는 건 오직 사람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뿐이에요. 그 주 저는 다시 아룬을 찾아갔어요. 아룬은 일본은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했어요. 2025년 3월이 되면서 도쿄 방재청 비상대책실에서는 전날 밤부터 시작된 미진에 대해 계속 주시하는 상황이었어요. 난카이 해구 남단, 휴가나다 해역 12시간 사이 32회의 작은 지진이 기록됐고 이 중 일부는 단층 내 조용한 파열이라 불리는 특이 지진이었어요. 그런 현상은 과거 대지진 전에도 수차례 보고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조용한 파열의 특성을 지닌 지진은 눈에 띄지 않는 지진이 천천히 단층에 응력을 전달하며 축적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일반 지진보다 느리지만 대지진의 트리거 역할 가능성이 있어서 특별히 더 긴장을 해야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미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수석 분석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고 전국재해관리 네트워크에 긴급 경고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상부의 답은 차가웠어요. 공식 발표는 시기상조다. 국민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그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또다시 반복되고 있었어요. 2011년 후쿠시마 때처럼. 이런 태도가 재난을 키웠던 것 같아요. 2011년 후쿠시마 때처럼. 그보다 더 이전 관동대지진 전날까지도 모두가 문제없다고 말했을 듯이요.
그날 밤 저는 아룬을 다시 찾았어요. 조용한 응접실. 그는 마치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세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조용히 일본 지도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그리고 세 군데에 손가락을 댔어요. 도난카이 기억하지 못한 과거, 난카이 말하지 못한, 현재 휴가나다 준비하지 못한 미래. 이제 셋 모두가 깨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떨렸어요.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의 기억은 자연을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의 태도는 다음 생존자를 살릴 수 있어요. 일본은 지금 역사 앞에서 말해야 해요. 국민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요. 그 다음 날 휴가나다 해역 진도 6.1의 지진 발생.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룬이 말했던 셋의 문 중 마지막이 정말로 열린 거예요. 다행히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신호였어요. 마지막 경고였어요. 저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휴가나다 지역에서 1968년 이후 M6급 이상 지진이 꾸준히 발생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만약 다음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지역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요. 밤새 이어진 여진은 잠잠해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요동쳤어요. 저는 창밖으로 도쿄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 평온함은 폭풍 전의 침묵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아침 방재청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어요. 난카이 해구 대지진 위험 예보 및 외교적 조치 권고안. 그러나 그 내용은 지진 경고를 넘어 과거와의 화해,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국민에게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호소로 가득 찼어요. 그 보고서는 곧 내각회의에 전달됐고 몇 시간 뒤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전 저는 총리 비서실에 직접 출석해보고 내용을 설명하게 됐어요. 솔직히 겁이 났어요. 제가 말하려는 내용은 정치적으로 불편하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룬의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뿌리 내렸거든요. 사과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회의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아룬을 찾아갔어요. 그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의 하늘은 놀라울 만큼 맑고 깊었어요. 내일 회의에 갑니다. 모든 걸 말할 생각이에요. 제가 말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준비가 되셨군요. 사과는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당신이 먼저 시작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는 것. 다음 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수십 명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깨가 무거웠지만 저는 두려움을 넘어서 책임의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이 경고 앞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 국민께 숨겼던 과거와 이웃, 국가의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겼어요. 한 간부가 속삭였어요. 이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이미 외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양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있었던 내각부 보고서는 난카이 해구 지진 발생 시 전국 단위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실렸고 외교 사과 관련 이슈는 정권 교체와 정치 여론에 크게 영향받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매듭지어졌어요. 그 기저에는 한국과의 사과 문제는 내부 정치 프레임 안에서만 다뤄져 근본적 신뢰 회복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하늘은 여전히 조용했고 거리도 평온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조금 가벼워졌어요. 저는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아룬이 쓴 쪽지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당신의 용기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세상에 조용한 파문을 만들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